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로 한국의 중견그룹 회장 개인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이수진이에요. 혹시 간절히 바라는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말을 정말 믿거든요. 어릴 때부터 평생 단 하나의 소원만 바라왔는데 그 소원이 결국 이루어졌거든요. 물론 가만히 앉아서 소원만 빌었던 건 아니에요. 제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래서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제 이야기로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정말 꿈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생후 5살경부터 청주에 있는 소망의 집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지만 몇 가지만은 정말 또렷하게 남아있는데 누군가 따뜻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 부드러운 느낌. 햇살이 가득한 넓은 집에서 까르르 웃으며 뛰어놀던 기억. 그리고 갑자기 낯선 곳에 혼자 남겨졌던 그 막막하고 서늘했던 순간들이 기억나요. 지금도 가끔 그때의 혼란스러움과 무서움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생생하게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느껴지곤 하죠. 그래서 고아원 원장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천천히 들려주시던 이야기는 지금도 기억나고요. 수연아, 네가 우리 고아원에 온 건 1990년 4월 어느 날 새벽이었어. 그때가 정말 쌀쌀했는데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청주 시내 버스터미널 근처 벤치에서 발견되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신원을 알 수 없어서 우리가 보호하게 됐지. 그럼 절 누가 발견했어요? 근처에서 야채 장사를 하시던 할머니가 발견했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깨끗한 분홍색 원피스에 작은 가방까지 메고 있었다고 하더라. 울지도 않고 누굴 기다리는지 주위를 기웃거리며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서 더 안쓰러웠다고 하셔. 어디서 온 건지는 아무도 모르겠다고 했어. 당시엔 지금처럼 CCTV가 거리마다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고 실종아동 신고 시스템도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아서 찾기가 정말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서에서도 며칠간 수소문해봤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에서 어렴풋 생각나는 그 원피스는 제가 참 좋아했던 옷이었죠. 또 다른 선명한 기억은 큰 창문이 있는 밝은 방에서 삼촌과 알록달록한 블록을 쌓으며 즐겁게 놀았던 거예요. 얼굴이 정확히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삼촌이라고 불렀던 누군가와 함께 웃음꽃을 피우며 놀았던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분이 절 업어주기도 하고 함께 그림도 그렸던 것 같은데 그런 기억들이 파편에서 흩어져서 완전히 맞춰지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해요. 어릴 때 기억들은 커가면서 점점 흐릿해지고 희미해졌지만 몇 개의 또렷하고 소중한 기억들을 꼭 붙들고 언젠가는 다시 부모님을 만날 거라는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저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비교적 잘 적응했어요. 신기하게도 다른 아이들처럼 밤마다 울거나 떼쓰는 일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저보다 나이 어린 동생들을 자연스럽게 돌봐주는 언니 역할을 자주 했거든요. 밤에 무서운 악몽을 꾸며 흐느끼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 옆에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고 밥을 잘 안 먹어서 야위어가는 아이들이 있으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들려주며 한 숟가락씩 떠먹여주곤 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원장님은 늘 신기해하셨어요. 수연이는 참 다른 아이들과 달라. 어린 나이인데도 저렇게 배려심이 깊고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아이가 있을까 싶어. 정말 어른스럽고 기특한 아이야.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정말 그래요. 수연이 덕분에 다른 아이들도 안정감을 찾는 것 같아요. 마치 작은 엄마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이 아이의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실까 정말 궁금해. 분명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흔적이 보여.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하게 서글펐어요. 어쩌면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챙기는 일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숙한 건 어릴 때 누군가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돌봐줬던 소중한 기억이 몸과 마음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고아원에서는 매달 다양한 후원자들이 방문했는데 전 그때마다 호기심이 정말 많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그냥 인사만 하고 조용히 있는데 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쉴 새 없이 질문을 했거든요. 아저씨는 평소에 어떤 일을 하세요? 재미있는 일인가요? 아저씨는 큰 회사에서 일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물건을 만드는 일이야. 우와, 정말 멋있어요. 그럼 매일매일 신나세요? 그리고 아저씨 입고 계신 그 멋있는 정장은 어디서 사셨어요? 정말 멋있어 보여요. 질문이 정말 많구나. 아저씨 옷은 백화점에서 샀단다. 나중에 수연이도 크면 예쁜 옷 많이 입을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저도 나중에 아저씨처럼 멋있는 일 할 수 있을까요? 어른들은 제 끊임없는 질문에 전혀 귀찮아하지 않고 기꺼이 친절하게 답해줬고 그 소중한 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바깥 세상에 대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고 특별했던 분은 한 기업 회장님이었어요. 그분이 오실 때마다 유독 절 눈여겨보시며 예쁘고 똑똑한 아이라고 큰 손으로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셨는데 그 따뜻한 손길이 꿈에서 느꼈던 포근한 느낌과 너무 비슷해서 마음이 편해지곤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날이면 왠지 모르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따뜻해졌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오직 공부에만 온 정신을 집중했었던 기억이에요. 다른 친구들처럼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예쁜 옷을 사입거나 비싼 학원을 다닐 수는 없었지만 시립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며 혼자서도 꿋꿋하게 공부했어요. 특히 영어 공부에 유독 재미를 느꼈는데 고아원에서 받은 낡은 영어 동화책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며 스스로 터득해 나갔거든요. 수연이는 정말 성실하고 끈기가 있어.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정말 대단하다. 선생님이 보기에 네가 계속 이렇게 노력하면 좋은 대학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전 꼭 성공해서 나중에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나 고아원 같은 곳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정말 착하고 훌륭한 생각이야.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분명히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대학 진학을 앞두고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 전 망설임 없이 경영학과를 선택했는데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고아원에서 만났던 수많은 후원자들 중 대부분이 회사를 운영하거나 경영직에 종사하는 성공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정말 멋있고 의미 있어 보였거든요. 또 경영학을 제대로 배우면 나중에 고아원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구체적인 생각도 있었고요. 다행히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이화여대 경영학과에 성적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죠. 학비와 빠듯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경험도 없고 자신감도 부족해서 정말 쉽지 않았지만 고아원에서 동생들을 돌보며 자연스럽게 익힌 인내심과 꼼꼼함,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 때문에 점점 학부모들의 든든한 신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수연 선생님은 정말 꼼꼼하고 열정적이시네요. 우리 아이가 영어를 이렇게 재미있어하고 좋아한 적이 없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아이들이 조금씩 발전하고 재미있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정말 기뻐요. 더더욱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과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환경의 가정집을 드나들게 되었는데 특히 온 가족이 화목하게 어우러진 따뜻한 가정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시큰하게 아려왔어요. 가족들이 둘러앉아 정답게 저녁을 먹고 서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하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보면 나도 언젠가 저런 따뜻한 가족이 있을 거고 지금 어딘가에서 날 그리워하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때
저는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일반 기업의 경영기획 부서를 지원하려고 했어요. 4년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도 받았고 과외를 통해 실무 경험도 쌓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세요? 집안 분위기는 어떤가요? 죄송하지만 전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었나요?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해결했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책임감과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고아원 출신이라고 밝히는 순간마다 면접관들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동정 어린 시선이거나 아니면 살짝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거나 어떤 면접관은 노골적으로 가정 환경이 불안정하면 업무 집중도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냐고 묻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제가 뭔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서 정말 괴로웠어요. 몇 번의 연속된 탈락을 경험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을 뒤지다가 대기업 비서직 채용 공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경영학 전공자 우대, 외국어 능력 필수, 꼼꼼하고 성실한 인재 모집이라는 조건을 보는 순간 이거다 싶었어요. 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무엇보다 비서라는 직업 자체가 고아원에서 자연스럽게 익힌 여러 사람들을 세심하게 도우며 뒤에서 조용히 지원하는 역할과 너무나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를 뒤에서 묵묵히 지원하고 돕는 일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있었고, 그런 일을 할 때 진정한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제 길을 찾은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드디어 중견그룹인 성원그룹 비서실에 입사하게 된 첫 해는 정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힘들었어요. 화려해 보이는 대기업 비서실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훨씬 치열하고 냉혹한 곳이었거든요. 특히 저처럼 뚜렷한 백그라운드나 인맥이 전혀 없는 신입사원에게는 더욱 가혹하고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출근 날부터 느꼈는데 선배 비서들의 시선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선배 비서들은 절 보는 눈빛부터가 달랐어요. 마치 저희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으로 절 무시하는 분이 있었는데 바로 김미경 비서였는데 45세의 20년 경력 베테랑으로 서울대 행정학과 출신의 아버지가 고등법원 판사라는 화려한 엘리트 가문 출신이셨거든요. 회사 내에서도 웬만한 임원들보다 입김이 센 실력자였는데 저에게만은 유독 차갑고 까다로웠어요. 고아원 출신이 뭘 안다고 여기까지 왔을까? 대체 윗선에서 뭘 보고 이젠 개나 소나 다 뽑으면 뭘 어쩌자는 건지. 첫 주에 들은 말인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그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비서는 단순히 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야. 가문과 배경이 있어야 신뢰받을 수 있어. 특히 우리 회사 같은 곳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임원들이랑 대화할 때도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하는데 넌 그런 게 전혀 없잖아. 좋은 집은 바라지도 않아.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잖아. 대체 뭘 알 수 있겠어? 정말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말투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꾹 참았어요. 더 괴로웠던 건 김 비서가 의도적으로 절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업무 미팅에서도 저만 쏙 빼고 다른 신입들은 다 참석시키거나 아직 경험이 부족하거나 일단 뒤에서 참관만 하라며 저에게 핵심적인 정보들을 공유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실수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심지어 다른 신입들에게는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사내 규칙이나 각 임원들의 성향, 선호도 같은 중요한 정보들도 저에게만은 절대 알려주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에요. 김 비서님, 혹시 오늘 회의 자료 준비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매번 물어볼 거야? 여기 학교야? 죄송합니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 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타고난 센스가 있어야 하는 건데. 됐어. 뭘 알겠어, 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고 분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는데 가장 힘들고 절망적이었던 순간은 대주주 미팅 준비 때였어요. 저에게 처음으로 큰 업무가 맡겨졌는데 3주 동안 정말 밤새워가며 시장 분석부터 경쟁사 동향, 신규 사업 아이템까지 꼼꼼하게 조사해서 완벽한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미팅 하루 전에 김 비서가 갑자기 제 자료를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돼. 우리 회사 수준에 전혀 맞지 않아. 대주주들 앞에서 이런 걸 내놓으면 회사 망신이야. 학교 발표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그것까지 내가 다 가르쳐줘야 해? 알아서 해. 내일까지 완전히 새로 만들어 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방향성은 전혀 제시해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다시 하라고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날 밤을 완전히 새우면서 처음부터 다시 자료를 준비해야 했어요. 정말 죽을 맛이었는데 미팅 당일 아침에 김 비서가 또 한 방 먹이더라고요. 미안한데 이 자료는 신입이 급하게 준비한 거라 좀 미흡할 수 있어요.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보완해 드릴게요. 미팅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는 바람에 저는 완전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발표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밤새워 준비한 시장 분석 자료와 경쟁사 벤치마킹 데이터가 대주주들에게 엄청난 호평을 받은 거예요. 특히 제가 직접 발굴하고 분석한 신규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운 반응이 나왔어요. 이런 관점은 정말 처음 봤는데 참신하면서도 현실성이 있어 보이네요. 시장 진입 전략도 구체적이고 특히 이 부분 분석이 인상적이에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틈새 시장을 정확히 찾아낸 것 같아요. 대주주 중 한 분이 도대체 이런 훌륭한 자료를 누가 준비했느냐고 직접 물어볼 정도였고 성원그룹 회장님도 이번 자료를 준비한 사람에게 제대로 기회를 줘야겠다며 흡족해하는 눈치였죠. 덕분에 그날 이후로 김 비서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괜한 트집을 잡지 않았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대하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에 대한 사내 평가와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첫 출발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 미팅 이후로 저의 세심함과 예리한 통찰력이 회사 내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각 임원들의 성향과 스타일을 빠르게 파악해서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기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 A 상무님은 장황한 설명보다는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정리된 보고를 선호하시고 반대로 B 전무님은 세부 데이터와 근거까지 꼼꼼히 검토하는 스타일이라는 걸 파악해서 각각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료를 준비해드렸어요. 또한 제가 대학 시절 열심히 공부했던 영어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독학으로 익힌 중국어와 일본어까지 총 3개 국어에 능통하다는 점과 국제 비즈니스 에티켓에도 해박하다는 점이 해외 바이어들과의 중요한 미팅에서 큰 빛을 발휘했죠. 특히 일본 도요타 관계자들과의 까다로운 미팅에서 완벽한 일본어 경어를 구사하며 그들의 문화와 예절에 맞춰 세심하게 접대를 해냈을 때는 정말 놀라운 반응을 얻었거든요. 한국에서 이렇게 정말 정중하고 완벽한 대접을 받은 건 정말 처음입니다. 특히 비서님의 일본어 실력과 예의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한국까지 와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드려야죠. 그땐 정말 회사 일이 힘들어도 힘든지 모르고 열심히 했던 기억이에요. 주목받는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하루 3시간만 자도 거뜬하게 만들었거든요. 게다가 제 능력이 본격적으로 인정받고 회사 전체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성원그룹 회장님 차남분의 성대한 결혼식 준비를 맡게 된 거였어요. 문제는 신부 측이 유럽에 오래된 귀족 가문 출신이어서 일반적인 한국식 결혼식으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정말 까다롭고 복잡한 유럽 왕실 예절과 전통적인 절차들이 모두 필요했거든요. 이 비서,
이번 결혼식이 정말 중요한데 신부 측 가문이 워낙 전통을 중시하는 유럽 귀족이라서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 네가 맡아줄 수 있겠어?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3개월이란 시간이 짧지 않지만 그렇다고 여유롭지도 않을 거야. 정말 고생 많이 하게 될 텐데 괜찮겠어? 못하겠으면 지금 말해. 그래도 아무 말 안 할 테니.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오히려 감사해요. 그렇게 시작된 3개월간의 준비 과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생의 연속이었어요. 유럽 왕실 예절부터 귀족 가문의 전통 의식, 심지어 테이블 세팅과 꽃꽂이 스타일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공부하고 익혀야 했거든요. 메뉴 선정할 때도 신부 측 가문의 종교적 배경과 음식 금기 사항까지 고려해야 했고, 좌석 배치는 복잡한 유럽 귀족들의 서열과 가문 간의 관계까지 파악해서 배치해야 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결혼식 당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신부 아버지인 유럽 귀족 가문의 당주가 직접 저에게 다가와서 하신 말씀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이런 세심하고 완벽한 준비는 유럽 본토에서도 보기 드물 정도입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훌륭해요. 과찬이세요.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가문의 전통과 예절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준비해 주신 정성에 정말 감사드려요. 성원그룹 회장님도 결혼식이 끝난 후 인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번에 제대로 된 인재를 뽑았다며 극찬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결혼식 이야기가 업계 전체에 소문이 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다른 대기업 그룹들에서도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비서는 회사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임원진들을 따라다니며 개인적인 일까지 감당해야 하는데 이번에 회장님 집안일을 맡아 하면서 업계에 내놓으라 하는 분들까지 결혼식에 참석하셨고 제 능력을 직접 보신 후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성원그룹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한즈그룹에서 직접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죠. 이 비서님, 저희 회장님 개인 비서 자리가 공석인데 당신 같은 뛰어난 인재가 꼭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제의라서 좀 당황스럽네요. 저희 회장님께서도 이 비서님 소식을 들으셨어요. 결혼식엔 직접 참석 못하셨지만 워낙 업계에 소문이 자자해서 빨리 모시고 오라셨습니다. 물론 실력만큼 외모도 출중하셔서 비서일에 인정받으면서 한 가지 새롭게 알게 된 건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외모도 중요하다는 점이었죠. 특히 여자 비서의 경우 얼굴 마담이라고 하는 건 좀 그럴 수 있어도 회장님과 동행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기에 제 미모도 큰 기업에 스카웃되는데 한몫하게 된 거였어요. 이런 말 제 입으로 하긴 그렇지만 제 미모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였죠. 연봉도 지금의 거의 2배로 제시해 드릴 수 있고 해외 출장 기회도 훨씬 많아져서 더 넓은 경험을 쌓으실 수 있을 겁니다. 조건이 정말 좋긴 하지만 성원그룹에서 이제 막 인정받기 시작했는데 더 큰 무대에서 실력을 발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회장 개인 비서라는 자리의 무게감도 완전히 다르고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성원그룹에서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옮기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하는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즈그룹에서 제시한 조건들이 정말 매력적이었고 무엇보다 회장 개인 비서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감과 기회가 절 흔들었기에 고민 끝에 전 한즈그룹으로 이직하기로 결정했어요. 성원그룹에서는 정말 아쉬워했고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김 비서조차도 마지막에는 진심으로 응원해 주더라고요. 더 큰 무대에서 네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처음에는 네가 못 믿어왔는데 이제 보니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동안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어요. 내가 가르쳐 준 게 뭐 있다고. 떠나는 게 아쉽기도 했지만 마지막까지 인정받으며 떠나는 것 같아서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어요. 한즈그룹 개인 비서로 발탁된 저는 첫 업무를 위해 회장님 자택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회장님이 마침 휴가 중이어서 회사가 아닌 집에서 직접 인사를 받고 업무 인계를 받게 된 거였죠.
인사팀에서 미리 연락이 와서 회장님께서 직접 면담을 원하시니 자택으로 가시면 됩니다라고 전하며 한남동 주소를 알려주셨어요.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웅장한 대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에 압도되면서 동시에 왠지 모를 친근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넓은 마당과 잘 가꿔진 정원, 그리고 2층으로 된 고급스러운 건물이 마치 어릴 적 꿈에서 봤던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긴장된 마음으로 현관문을 두드리자 정갈한 옷차림의 가정부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비서님이시죠? 실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곳곳에 배치된 예술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처음 와본 곳인데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잠시 후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신사분이 나타나서 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수연 비서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회장님 비서일을 총괄하는 박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개인 비서이긴 하지만 워낙 업무가 많아서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저와 팀을 이루어 움직이게 될 테니 부담 갖지 마세요. 생각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실장님을 보면서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곧 만나게 될 회장님을 생각하니 더욱 긴장이 되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고 회장님이 계신다는 2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실장님을 따라 넓은 계단으로 향했죠. 계단 양쪽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그림처럼 정갈하게 걸려 있었는데 행복하게 보이는 가족의 모습들을 지나치며 올라가는데 문득 한 장의 사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순간 잘못 봤나 싶어서 올라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두 계단을 다시 내려왔죠. 그리고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벽에 왜 내 어릴 적 사진이 걸려있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저와 똑같았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고아원에서 찍었던 사진과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같은 원피스, 같은 표정, 심지어 머리 스타일까지 똑같았어요. 수연 씨, 뭐하고 계세요?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잘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계단 중간에 멈춰선 저를 보고 실장님이 다소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회사가 아니라 개인 주택입니다. 그 어떤 물건이라도 빤히 쳐다보거나 관심을 보이시면 안 돼요.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실장님, 이 사진 좀 보세요. 저는 황급히 지갑을 꺼내서 소중히 간직해온 어릴 적 사진을 꺼냈어요. 고아원 원장님이 제가 처음 왔던 날 찍어주신 그 사진이었거든요. 같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게 제 사진인데 벽에 걸린 사진과 너무 똑같아서요. 실장님은 처음엔 무슨 소리냐는 표정이었다가 제가 내민 사진을 보시더니 완전히 얼굴색이 변했어요. 벽에 걸린 사진과 제 사진을 번갈아 보시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누가 봐도 동일 인물이었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잠깐만요. 실장님은 다급하게 2층으로 뛰어 올라가시면서 회장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회장님! 어리둥절한 저는 회장님이 사라진 방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도대체 왜 제 사진이 여기에 있는 건지,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실장님이 들어간 방향으로 느리게 걷고 있었고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실장님이 들어갔던 방에서 실장님과 함께 품격 있어 보이는 노신사 한 분이 나오셨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얼어붙으셨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셨죠. 수연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따뜻하고 그리운 목소리. 꿈속에서 수연아 아빠가 왔다 라며 다정하게 부르던 바로 그 목소리로 25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은 그 목소리가 본능적으로 제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정말 수연이 맞니? 살아있었구나. 어디 아픈 곳은 없어? 다치지 않았어? 아빠는 제 손과 발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보셨어요. 마치 25년 전 그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말이에요. 그동안 어디서 뭘 하며 지냈니? 교통사고가 난 후
네가 사라져서 병원을 다 뒤져도 찾을 수 없었어. 어디 가서 죽은 줄 알았단다. 교통사고? 전 의아한 표정으로 아빠를 쳐다봤어요. 전 교통사고 난 적이 없어요. 삼촌을 따라 사탕 사러 동네 슈퍼에 갔던 기억만 나는데. 삼촌? 수연아, 너에게는 삼촌이 없어. 아니에요. 저랑 블록놀이도 해주고 그림도 그려주던 삼촌이 있었어요. 아빠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무언가 떠올린 듯 말씀하셨죠. 혹시 운전기사 김 씨 아들 말이니? 그게 누군진 모르겠지만 분명 삼촌이 있었어요. 그래, 맞다 맞아. 네가 운전기사 아들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잘 따랐지. 그런데 삼촌을 만났다고? 아빠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사고 났던 날 운전기사 김 씨는 있었지만 현장에 그 아들은 없었는데 네 기억이 좀 헷갈리는 것 같구나. 아니에요. 제가 비록 어렸지만 그날의 기억은 정말 또렷해요. 다른 기억들은 다 희미해졌는데 그날만큼은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저는 그날의 기억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집에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고 있었는데 기사 아저씨가 사탕 사줄 테니 나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따라 나갔는데 차가 중간에 멈춰서면서 삼촌이 탔어요. 차에서 내려서 삼촌이 사탕 사러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다리가 아파서 업어달라고 했더니 삼촌이 업어줬어요. 그리고 어느새 잠들었다가 깼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빠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운전기사를 부르셨어요. 잠시 후 60대 중반의 남성이 나타났는데 나이는 들었지만 제 기억 속 그 삼촌의 모습이었어요. 삼촌! 저도 모르게 반갑게 부르자 운전기사는 절 보더니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신지요? 저예요. 수연이요. 운전기사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수연이 잘 살아있었구나. 아빠가 제가 말한 그날의 상황에 대해 물어보셨지만 운전기사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어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을... 그래, 수연이가 어려서 기억이 헷갈리는 것 같다. 어쨌든 살아있으니 다행이야. 아빠는 곧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는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절 잃어버린 충격으로 마음의 병을 얻으셔서 건강이 악화될 때마다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셨죠. 1시간 후 엄마가 요양병원에서 급히 돌아오셨어요. 마스크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제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는데 가까이 다가오려다가도 손끝만 떨고 계셨고 저 역시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그 얼굴을 바라보며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하더군요. 수연아, 정말 너니?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눈시울도 붉어졌지만 25년이라는 긴 시간의 벽 때문인지 쉽게 다가가지는 못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긴 대화를 나누는 대신 각자 조용히 방으로 흩어졌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재회였기 때문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했거든요. 아빠는 다음날 아침 곧바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는데 감정에 앞서 서로 상처를 입는 것보다 과학적으로 확실히 해야 한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는 저택을 떠나 회사에서 마련해준 임시 숙소에서 지내면서 가족들과는 서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문자와 전화로만 연락을 주고받았고요. 실장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엄마가 매일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제 안부를 물어보셨고 밤이면 낡은 앨범을 꺼내놓고 제 어릴 적 사진과 지금의 제 모습을 번갈아 보며 우셨다고 했어요. 일주일 후 드디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99.9% 친자 관계가 확실하다는 결과였죠. 그렇게 저는 그토록 기다리고 꿈꾸었던 집으로 진짜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되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로 친자 관계가 확인된 후 저는 다시 아빠의 저택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과 다르게 아빠의 표정은 기쁨보다는 여전히 무거운 의구심으로 가득한 것 같았어요. 25년간 품어왔던 의문이 하나씩 풀려가면서 오히려 더 큰 진실이 숨어있다는 확신이 드셨나 봐요.
특히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날의 상황과 운전기사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계속 아빠를 괴롭혔던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아빠는 조용한 목소리로 실장님에게 지시하는 걸 들었는데 이미 은퇴한 운전기사 김씨 아저씨를 다시 불러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어릴 때 듣던, 그리고 다시 만나서 저에게 하시던 평소 온화하신 아빠의 목소리가 아니라 온기가 하나 없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는데 그 순간 저는 아빠가 뭔가 중요한 결심을 하셨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1시간 후 70대가 된 운전기사 김씨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왔는데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모습보다 훨씬 나이가 들고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기억 속 그 기사 아저씨의 모습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반가움에 먼저 아는 척을 할 뻔했지만 저보다 더 빠르게 아빠가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문을 여셨죠. 그 자리에 제가 있으면 안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거실이 보이는 작은 서재에 있었거든요. 김씨, 25년 전 그날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히 들어야겠어. 거짓 없이 말한다면 용서해 주겠지만 거짓말이 단 하나라도 들어간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회장님, 그때 일은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시는지. 내 딸이 다시 돌아왔다는 건 들어서 알 거라고 생각해요. 내 딸이 기억하는 것과 당신이 말한 것 사이에 너무 많은 차이가 있으니 난 그날의 진실을 알아야겠소. 김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이면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시선을 아래로 떨구며 회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회장님이 아시다시피 그날 전 사고를 당해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김 씨. 최근에 흥미로운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날 사고 현장 근처에서 당신 아들이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있더군요. 사실 아빠가 한 말은 제 말을 토대로 그럴 수 있다는 압박용 허위 사실이라 실제로 명확한 증거가 없었지만 아빠의 정보력과 영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김 씨는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였나 봐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거든요. 난 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라도 그날의 진실을 알아야겠소. 아무 죄 없는 내 딸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하에 그 고생을 했다면 난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이요. 김 씨는 한참 동안 고개를 떨군 채 침묵을 지켰는데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서재의 시계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려 퍼지더군요. 마침내 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 순간 아빠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배신의 고백을 듣는 순간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수연이가 엄마를 보고 싶다며 울던 것을 달래려고 사탕을 사주겠다고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 아들과 만나. 그러니까 수연이 기억이 사실이었다는 말이고.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아빠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서재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에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돈이 필요하다고 감히 내 딸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낼 생각을 했다니. 죄송합니다. 며칠만 데려다 놓고 돈이 마련되면 바로 돌려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털어놨어요. 길을 걷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고양이를 피하려다가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는 진짜 사고가 났고 김 씨는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 사이 김 씨의 아들이 절 데리고 도망쳤다는 거였죠. 아들이 계획대로 수연이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사고가 크게 나면서 모든 게 꼬였어요. 회장님께서 경찰과 언론까지 총동원해서 수색을 벌이시니까 그래서 내 딸을 버린 거요. 겁이 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져서 결국 청주 외곽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제가 그렇게 버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쉽게 그 어린 5살 아이를.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운전직도 내려놓고 바로 은퇴했어요. 김 씨는 계속해서 그 이후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자신은 죄책감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아들이 자연스럽게 운전기사 자리를 이어받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이 끔찍한 비밀을 털어놓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아들도 그 이후로 평생 괴로워했습니다. 수연이를 그렇게 버리고 온 후로는 괴로워했다고? 그럼 왜 25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건 왜지? 내가 미쳐가면서 딸을 찾아 헤매는 걸 누구보다 가까이서 봤으면서. 아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25년간 쌓여온 고통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내 아내가 그 충격으로 정신병까지 얻어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 모든 진실을 듣고 나서 아빠는 즉시 법무팀에 연락을 했어요. 차가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하셨어요. 법무팀장, 지금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재조사를 의뢰하세요. 25년 전 내 딸 유괴 사건의 진범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김 씨와 그의 아들은 절 계획적으로 유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정식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치밀한 공모와 유기 사실이 이미 자백으로 입증되었고 무엇보다 25년 동안 진실을 숨긴 채 뻔뻔하게 살아온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죠. 모든 상황을 처리하게 하신 뒤 아빠는 조용한 목소리로 저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이제 비서가 아닌 제대로 된 경영 실무를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수연아, 네가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들을 보면 단순히 누군가를 보조하는 역할보단 직접 무언가를 이끌어가는 게 더 맞는 것 같구나. 네? 제가요? 그래. 너는 꼭 아빠를 닮았어. 네 오빠들은 어릴 적부터 예술에만 관심이 있었어. 큰오빠는 해외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고 둘째는 미술 전공으로 전시 활동을 하고 있거든. 둘 다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러지 않아도 회사를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늘 불안했는데. 그러면서 아빠는 비서가 된 후 벌였던 활약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기에 충분히 자질이 있다고 판단하신다고 하셨어요. 물론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지만 네가 가진 기본 소양과 성격을 보면 분명히 훌륭한 경영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25년 동안 혼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났는데 이제는 아빠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더욱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아빠는 조용히 저를 전략기획실로 발령내셨어요. 외부에는 그룹의 핵심 인재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지만 회사 내부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제가 후계 구도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사건이 일단락되고 나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엄마의 모습이었어요. 25년간 절 잃었다는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시며 정기적으로 요양병원을 드나들어야 했던 엄마가 제가 돌아온 후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활기를 되찾으시기 시작했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정원 가꾸기를 시작하셨고 예전에 즐겨 하시던 요리도 다시 시작하시면서 절 위한 특별한 메뉴들을 연구하며 잃어버린 25년의 세월을 조금이라도 채우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정말 애틋하고 고마웠어요. 세연아, 네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 뭐였는지 기억나니? 엄마가 다 까먹어서 이제라도 네가 좋아하는 걸 다 해주고 싶은데. 엄마,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많이 흐릿해요. 하지만 지금 엄마가 해주시는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요. 그래도 뭔가 특별히 해주고 싶어. 다른 엄마들은 다 자식 입맛을 꿰고 있는데 나만 모르니까 속상해.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찾아가면 되잖아요.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또한 아빠께서는 제가 경영 실무를 배우는 동안에도 개인적인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당부하시면서 회사 일과는 별개로 가족과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고 배려해 주셨어요.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저는 정말 감회가 깊었어요. 25년 동안 꿈꿔왔던 가족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끔찍한 진실까지 밝혀내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김 씨 부자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저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결국 운전기사 김 씨는 절 계획적으로 유기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고령인 점을 고려해 교도소 내 의료시설에서 복역 중이에요. 그의 아들 역시 공모 정황이 명백히 입증되어 실형 선고를 받고 일반 교정시설에 수감되었죠.
당시 두 사람은 끝까지 죄의 무게를 회피하려고 했지만 25년의 자백과 명확한 정황,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침묵 자체가 법정에서 더욱 무겁게 작용했어요. 아빠는 그들에 대한 어떤 선처도 원하지 않았고, 특히 끝까지 죄를 부인했던 아들의 태도에 강한 분노를 표하셨죠.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가족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그들이 받는 처벌은 당연한 결과예요. 더 이상의 관용은 없습니다. 아빠 말씀이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삼촌과 있었던 기억 때문에 안타까웠는데 그건 결국 그들의 선택이니 제가 그런 마음 가질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같은 성인을 상대했어도 나쁜 짓인데 자기 몸 하나 보호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상대로 그런 짓을 했으니 그 벌은 마땅히 받아야 하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5년 동안 저 때문에 고생하신 가족들이나 절 생각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봐요. 끝까지 발뺌하는 것도 정말 뻔뻔하고요. 아빠가 네 맘 억울하지 않게 확실하게 처리해 줄게. 그러니까 앞으로 지난 일 말고 네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꾸나. 한재그룹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관련 기록과 인사정보를 정리했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위직 신원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어요. 무엇보다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아빠의 철학이 회사 전체에 반영된 거죠. 저는 현재 한재그룹 전략기획실 상무보로 임명되어 아빠 직속으로 경영실무를 본격적으로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지만 그룹의 해외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담당하면서 제 나름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다고 자부해요. 비서 시절 쌓아온 세심함과 국제적 감각이 경영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수연아, 네가 준비한 동남아 진출 전략 보고서 정말 인상적이었어. 현지 문화까지 고려한 접근 방식에 참신했어. 감사해요, 아빠. 비서 시절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 만나본 경험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경험들이 모두 자산이 되는 거야. 이제 정말 내 후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외부에서는 저를 차세대 여성 CEO 후보군으로 주목하고 있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사실상 아빠의 유력한 후계자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과거 비서직 시절의 겸손함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가치를 자각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힘이 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과거를 절대 잊지 않아요. 매달 정기적으로 청주에 있는 소망의 집 고아원을 찾아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보내던 시절이 제 인생의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요. 현재는 유년기의 아픔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사회공헌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원장님, 제가 이런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이곳에서 배운 것들 덕분이에요. 수연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정말 자랑스러워. 다른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되고 싶어요. 재단이 설립되면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거예요. 가족 관계도 정말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두 오빠는 각자의 예술 활동에 몰두하고 있으면서 경영 승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오히려 부담을 내려놓은 상태예요. 특히 첫째 오빠의 아내인 새언니는 처음에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제 존재에 많이 놀랐지만 이후 제 삶의 이야기와 태도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대요. 아가씨, 처음엔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아가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결국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제자리를 찾는 건 타고난 실력과 노력이라는 거. 정말 존경해요. 앞으로 자주 만나요.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언니가 계셔서 정말 든든하고 좋아요. 가족이 늘어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어요. 지금은 가족 중에서 가장 먼저 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어요. 엄마의 회복도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25년간 절 잃었다는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깊은 심리적 충격을 받으셨던 엄마는 여전히 요양병원과 자택을 오가고 계시지만 제가 돌아온 후로는 마음의 병이 많이 회복되셨어요. 무엇보다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매일을 견딜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수연아, 엄마는 네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여. 25년간 내 마음속에 있던 구멍이 드디어 메워지는 기분이야.
엄마, 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매일이 감사해요. 저는 직접 병문안을 자주 가면서 엄마가 좋아하시는 꽃과 따뜻한 말들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과거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버려졌다는 생각보다는 언젠가는 기억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결국 그 믿음이 현실이 되었거든요. 그 믿음은 유년의 기억 속에서 계속 반복되던 한 장면들,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목소리를 근거로 쌓아온 희망이었어요. 물론 그렇게 믿고 따르던 삼촌이 나쁜 일을 꾸몄다는 게 가슴 아팠지만 그들 역시 법적 처분을 받았으니 지난 일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어요. 어린 시절 제게 삼촌은 분명히 따뜻했고 비록 돈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지만 적어도 저와 놀아주던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어요. 아빠, 전 이제 확신해요. 간절히 바라면 정말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그래, 네가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온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잘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고마워.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은 그저 위로가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또 하나 확신하게 되었어요. 진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요. 어둠 속에 묻혀있던 조각들은 언젠가 빛을 만나고 그때가 되면 모든 조각은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을요. 잊혀진 이름이라도 사라진 기억이라도 진심은 반드시 길을 만든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